오늘은 제 64개 가운데서 19번째 교인 리임교회를 보겠습니다. 리임교회입니다. 우리는 이걸 임이라고 읽습니다만 두음법칙에 대해서 임이라고 읽고 원래는 리을로 발음나는 리임교회입니다. 이 리임교회를 보면 맨 왼쪽에 커다란 눈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커다란 눈이 하나 그려져 있죠. 이것이 옛날 전쟁에서 진 포로들이 이제 잡혀와서 뒤로 이제 결박을 당한 채 신문을 당한다거나 이럴 때의 치켜서 뜬 눈을 그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뒤에 말을 들으면 왕궁에서 잡아온 사람들이 왕궁에서 자기 종으로 삼죠. 종을 삼고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눈을 무슨 꼬챙이나 이런 걸로 찔러가지고 눈을 이제 실명을 하게 만들어서 또 노예로 삼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은 뒤에 이 민자가 되었고 이렇게 된 사람들은 신하 신자가 되었습니다. 신민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 천자 밑에 있던 왕공 대신 같은 큰 대관들이 왜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느냐? 신은 뭐 연석국에 보면 나오죠. 그건 뭐 자기 자신이 자기가 왕의 임금의 절대군주의 노예라는 뜻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말하는 겁니다. 실제 신분이 노예가 아니죠. 뭐 어디 보면 전부 사기 보면 신은 뭐 이렇게 하고 통촉하시옵소서 하는데 다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 들으신 말씀인데, 그래서 이 눈을 그리고 난 뒤에 그렇죠? 또 이 사람을 또 이렇게 그렸습니다. 사람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눈을 크게 뜨고 있는 모양이죠. 이게 종의 눈이 아니라 일반 사람의 눈으로 변한 겁니다. 이 종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제는 일반 사람의 눈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밑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갑골문에 보면 이게 갑골문의 모양인데 이게 갑골문의 모양인데 이게 뭐냐, 이게 여러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만은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 이 사람이 흘리고 있는 눈물이다.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초상집이나 이런 데 가서 조문하는 상황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보는 설이 하나 있고, 그건 아주 일반적인 설이 못 되고, 아주 일반적인 설들은 이 글자가 후세에 오면서 점점 이런 모양으로 변합니다. 이런 모양으로. 그러니 이 모양이 뭐냐? 품자죠. 물품 할 때 품. 여러 개의 물건들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이 속에 무슨 귀한 보물이 들어있는 통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냥 물건 자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이 어떤 귀한 물건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리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에서 보면 강림하시고 할 때 강은 내려오다는 말이죠. 강은 내려오다는 말이고 림은 바로 굽어보신다 이런 말이죠. 강림하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굽어봐 주십시오. 가까이에서 굽어봐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림자가. 그리고 이런 글자가 비슷한 글자가 또 있는데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품자를 달지 않고 그런 명자를 단다. 그런 명자를 달면 이거 사람이죠. 눈을 크게 뜨고 그릇을 내려다봅니다. 이 그릇은 뭐냐면 청동으로 만든 청동기입니다. 이렇게 만든 청동반입니다. 이것이 청동반이죠. 청동반을 내려다보면 여기에 물이 있다거나 혹은 물이 없어도 깨끗하게 닦여져 얼굴이 비칩니다. 그래서 살필 감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뒤에 이런 글자가 되죠. 감독하다 할 때, 교감할 때, 감시할 때 살필 감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비슷한 모양이 있어요. 여기 있는 요것이 다름에 따라서 림자가 되기도 하고 감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이죠. 이 감이 대개 청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세금자를 세금은 청동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거울 감자가 됐어요. 보통 이 거울 감자를 빼버리면 대개 동사로서 살펴본다, 들여다본다 이런 의미로 대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이 노예, 포로죠. 결국 잡혀온 사람이 포로입니다. 이 포는 잡을 포자에다가, 그렇죠? 잡을 포자에다가, 로자, 이 글자가 참 재미있는 글자입니다. 로호, 이 범호자죠. 발음 기호로 들어간 것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이냐 하면,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관자입니다. 예. 이 관자는 뭐냐면, 여러분은 실업할 때 이거 있죠, 이거. 이렇게 하고, 점을 2개 찍으면 음이 못 자지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귀한 물건을 꼭꼭 묶어 싸고, 양쪽에 사람이 메고 가는 거, 이런, 메고 갈 수 있는, 이 장치를 한 거예요, 이 글자가.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귀중한 물건을 저 옛날에 어릴 때 보면 일본 말로 미스꾸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장면. 그렇죠? 많이 쓰던 말이잖아요. 요즘 안 쓰는 말이지만. 그렇죠? 그런 모양입니다. 밑에 이건 조개는 뭐냐면 돈이란 말이죠. 돈들이 가득 차 있다. 이것이 실자입니다. 가득 찰 실자죠. 그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것을 또 밑에 힘력자가 센 힘으로 이것을 이 나무집에서 훔친 물건을 가지고 달아나는 놈들, 이게 바로 로자입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 글자를 가지고 오랑캐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랑캐로. 혹은 이 오랑캐로가 오랑캐 호로 새끼. 이렇게 호로 이렇게 욕할 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로를 오랑캐라고 말하면 굉장히 정말 신뢰가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오랑캐라는 말은 역사 속에는 보통 이런 글자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올량합뿐만 아니라 몇 개의 저기 있는데 또 어떤 용어로 쓰냐면 이게 알선하다 알자죠. 알선. 이게 이 밝을 랑자죠. 그죠? 명랑하다 랑. 그렇죠? 이 알량에다가 끝에는 뭐냐면 이렇게 쓰기도 해요. 개. 그러니까 어랑가이. 중국말은 어랑가입니다. 어랑가이. 이것이 우리말로 오랑캐, 올량합이라고 하기도 하고 얼량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게 왜 이런 서로 좀 약간 다른 발음이 있고 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의미는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랑캐라는 것이 몽고족의 한 부족의 이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몽고족의 한 부족 이름일 뿐만 아니라 이 족속의 성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이 글자로 쓰나 까마귀 올자로 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의 북부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오씨가 있는데 오씨는 전부 이 오랑캐의 후손들입니다. 그럼 이 오랑캐가 정확히 뭐냐면 몽고족의 한 중요한 부족의 한 단위의 명칭이자 성인데, 징기스칸이 이 몽골을 세워가지고 세계를 제패할 때 굉장히 큰 공을 세운 이 한 부족입니다. 그래서 대신이 나오고 계속해서 자기 부족의 고유한 역사를 유지해 오다가 원나라가 망하니까, 그렇죠? 이 원나라가 망한 몽고족이 이리저리 흩어질 때 이 사람들은 명나라에게 항복을 했어요. 명나라에 항복하고 끝까지 항복하지 않는 족속들은 오늘날의 외몽고입니다.
그 몽고족 일부이면서도 항복해서 오늘날 내몽고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 따지고 보면 중국의 동북쪽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오랑캐족이 오늘날 지금 이 중국의 오란부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란부. 이 난초난자에다가 오란부에다가 난초난자에다가 부자 오란부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되어 있죠. 이 바로 오랑캐 후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왜 청나라 오랑캐 이런 말을 자꾸 쓰는데 이 청나라의 여진족이자 여진족하고 오랑캐는 두고두고 수백년 동안 원수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나라 사람들이 혹은 중국 사람들을 가지고 오랑캐라고 하면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 이게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6.25 후에 무찌르자 오랑캐 몇 천만이냐 대한남아 가는데 이렇게 공제로공지 않습니까? 그 노래가 난 다음부터는 널리 퍼져가지고 중국 사람들을 오랑캐라 그러고 또 그전에는 이 만주족을 오랑캐라 그래요. 전혀 아닙니다. 오랑캐하고. 이 오랑캐족들이 들으면 기가 막혀서 항의하고 말이죠. 한국 대사를 혹은 여기 대사관을 중국에서 방문해가지고 오시들이 모여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당신들이 무슨 죄를 졌는데 우리를 야만족이고 이런 그런 의미를 사용하느냐. 그럼 우리 고쳐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괜히 그 음란한 목욕탕을 터키탕이라 그러다가 그 터키 사람들이 가서 항의하고 난리 쳐가지고 이름을 고쳤지 않습니까? 그런 사태가 생길지도 몰라요. 사실 알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많은 말들 가운데 알고 보니 잘못 쓰는 것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예, 그래서 다시 이것을 살펴보면 그럼 오랑캐가 뭐냐 의미를 찾아봤어요. 의미가 뜻밖에도 숲속에서 사는 사람 또 술록을 기르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고 가장 재밌는 건 뭐냐면 활 잘 쏘고 사냥 잘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 오랑캐였습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 이 청나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렇죠? 그러한 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임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계, 예. 임, 원형, 이정. 임계는 원형하고 이정하다 이것이죠. 크게 형통하고 정이라는 것은 주자는 이것을 바를 정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기 정체성이죠. 정체성을 그대로 잘 지키고 있으면 요즘 말 아이덴티티라고 그러는 거. 정체. 자기 정체가 내가 누군가. 나의 본수는 무엇인가? 나의 뭡니까? 뭘까요? 스스로의 어떤 뭘까요? 중심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정체성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고 또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잘 지키는 거 이런 것을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렇죠? 바를 정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죠. 이것을 지키는 것이 좋다 이런 말입니다. 리는 이롭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지우 8월 유흉. 그런데 이를 찢자 우는 뭐뭐에 8월에 이르면 8월이 되면 흉한 일이 생긴다. 이 점이 나오면 8월 아주 좋은 임이라는 것이 위에서 군림하다는 뜻입니다. 임에 있는 모든 혀들은 다 군주이고 다 아랫사람을 내려보는 그런 좋은 형국이에요.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8월에 이르면 흉한 일이 있다. 흉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웅덩이에요. 웅덩이에 빠져들다는 의미를 이렇게 썼습니다. 웅덩이 속에. 설문해자의 해석입니다. 구한때의 허신이라는 위대한 학자가 흉자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웅덩이 속에 이렇게 빠져들고 빠져든다. 이게 웅덩이는 상형이고 이 부분은 어떤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지사이기 때문에 이건 추상적인 그림이고 이건 구체적인 그림입니다. 이걸 합쳐버리면 상형이 죽어버리고 지사만 살아요. 이 글자는 지사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이래 있으면 밑에 점을 밑에 찍어버리면 뿌리라는 뜻입니다. 근본 본자죠. 위에 점을 찍어버리면 이 부분 하나 찍어버리면 말자가 됩니다. 칼이 있습니다. 칼날이 어디 있느냐? 칼날이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다. 이런 게 바로 지사자입니다.
이걸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부호, 점, 선 이런 걸 가지고 표시하면서 의미를 확실히 하는 거. 이런 것을 지사자라고 합니다. 가르칠 지자에다가 일사자인데 이때 일은 뭐냐면 추상적인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8월이 되면 흉하다는 것은 임계가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면 결국은 흉한 것이 온다. 미리 예방하는 의미에서 썼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괴가 말이죠. 좀 복잡한데 이렇습니다. 이 괴가 바로 복괴에서 시작되거든요. 복괴입니다. 복괴라 그러죠. 다시 복자. 두 개로 되면 림자가 됩니다. 림괴죠. 세 개가 양효가 세 개가 되면 택괴가 됩니다. 택괴가 됩니다. 네 개가 되면 대장괴가 됩니다. 다섯 개가 되면 쾌괴가 돼요. 여섯 개가 다 합치면 건괴가 됩니다. 복, 림, 태, 대장, 쾌, 건괴 여섯 개가 올라가죠. 그렇죠?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복괴부터 스쳐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여기에 이렇게 됩니다. 여기 밑에 이 음료 하나가 떨어지면 이걸 국괴라 그러죠. 국괴라 그럽니다. 국괴라 그래요. 그럼 여기 요 두 개가 음료로 두 번째 음료로 바뀌면 달아날 두운자입니다. 두운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세 개가 떨어지면 비께가 됩니다.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미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개가 떨어지면 여기가 관괴가 됩니다. 다섯 개가 떨어지면 박괴가 됩니다. 떨어질 박자. 여섯 개가 떨어지면 건괴가 되죠. 권괴가 됩니다. 권괴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8월입니다. 두운께니까 8월입니다. 두는 아주 달아날 좋지 않은 그런 팔자가 된다. 이렇게 변하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8월 유흉 8월이 되면 흉한 일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조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군림한다고 너무 폼 잡고 있다가 조심하지 않고 하면 백성들이 물과 같은 존재인데 순자에만 나온 말이죠. 백성들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배를 엎어버릴 수도 있대요. 항상 조심하고 배에 혹시 구멍이 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걸 항상 살피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지. 그냥 배 위에서 옛날 연상문처럼 이 한강에서 뱃놀이를 하고 있다가는 구멍이 생기고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겁니다. 그 주역이라 항상 조심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우 8월 유흉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단을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이 괴를 림괴를 림괴입니다. 예, 단을 보겠습니다. 이 전체의 이 의미에 관한 이 논단이죠. 림은 강침이장. 이 침자는 아마 많이 보실 겁니다. 침례교회 할 때 침자. 물에 잠글 침자입니다. 침례교회는 반드시 세례를 하는데 물에 집어넣죠. 그렇죠?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완전 쏙 들어가다가 나오거든요. 이 침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쓰이지 않고 여기서 침은 차츰차츰이란 물이 차츰차츰 배어들다 하는 그런 의미를 썼습니다. 그러면 물이 차츰차츰 배어들다 하는 글자는 이 침자 외에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진 글자가 있는데 점자입니다. 점점 커진다. 점점 적어진다 할 때 점자가 바로
물이 새어 스며드는 겁니다. 이 침자하고 똑같습니다. 이 침자하고 점자는 의미가 완전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강이 여기서 바로 이 초구와 구이죠. 나머지는 전부 다 유고, 음이잖아요. 이 두 개가 이 강효가 침이장, 차츰, 점점 성장한다, 커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러죠? 여기에, 이것이 점점 커지면 말이죠. 여기, 양효, 다 건계로 다 바뀌게 되죠. 이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효를 보고 림괴가 나오면 이 효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괴에 해당되는 사람은 열이 순입니다. 열. 그 말씀 소리 아니고 즐거울 열자죠. 열자와 같은 뜻입니다. 열. 그러니까 이게 왜 열이냐 하면 이게 림괴인데, 림괴. 요 태상절, 태가 맨 위에 끊어진 태상절, 태괴가 바로 이 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괴의 많은 상 가운데 열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열입니다. 그리고 이 곤괴가 바로 순이죠. 순응한다. 하늘에 순응한다 이겁니다. 여성의 의미하니까 남성에 순응한다.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이 열하면서 순하다. 괴는 항상 밑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열이 순. 강중이 응은 뭐냐면 여기서 이때 강중이 응이라고 말할 때의 강은 바로 구이를 뜻합니다. 가운데 있죠. 하괴에 가운데 있으면서도 응은 뭡니까? 다 아시죠? 여기입니다. 음효잖아요. 기가 막힌 궁합이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남자가 여자가 둘 다 강한 사람이 만나면 절대로 살지 못하죠. 그렇죠? 한 사람이 남자가 부드럽거나 여자가 부드러워야 궁합이 맞는 것이지. 둘 다 불칼 같은 성격이면 그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강이 있으면 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 만약 양효가 있으면 둘이 공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효면 여기 음효여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이 글자, 중국 글자 가운데 읽어보면 요자가 있죠. 그렇죠? 또 글자 가운데 보면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철자죠. 요철. 합쳐져야 하나가 된다. 태극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극도. 합쳐져야 완벽한 하나가 되는데. 그렇죠? 그런 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강한 것과 강한 것끼리 만나면 결코 좋은 현상이 못 된다는 겁니다. 친구도 성격이 서로 다른 사람끼리 모이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이죠. 부부도 마찬가지고. 예. 이게 그 주역에서 말하는 그 이 세상 이치라는 겁니다. 안 그럴 수도 있겠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주역을 보는 사람들은 그랬고 동양에서는 또 통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죠. 강중이 응하여 대형이정 당현이 크게 형통하고 대형이죠. 또 바르니 이 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늘 자주 말하는 이 자기 자신의 주체성. 이것을 단단히 지키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자리가 바른 자리라고 보기도 합니다. 크게 형통하고 이 자기의 이 지조를 확실히 잘 지킨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또 도와준 사람까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힘을 받아서 그렇죠? 크게 형통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또 자기 자신이 무너진다거나 나쁜 길로 든다거나 혹은 헷갈리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게 천지도야. 이게 하늘의 이치다 이겁니다. 이게 달리 말하면 대자연의 규칙이다. 규율이다 이겁니다. 이 천지도야입니다. 지우 8월 유흉. 지우 8월 유흉이라고 위에서 말했죠. 괴사에서.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소불구야. 소불구야. 그렇죠? 이 소라는 것은, 이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밑에 있는 것이 육달월입니다. 육달월입니다. 고기 육자죠. 근데 고기 육자는 같은 육자지만 이것이 3,500년 전에 갑골문에 쓰던 문자이고 이건 뒤에 만든 글자입니다. 여러 사람들은 보면 이게 육달월을 6을 이렇게 썼는데 뒤에 줄여가지고 이렇게 쓴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먼저 있었어요. 더 구체적으로 그리다 보니 이게 달월자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 글자로 다시 쓰게 되는데 원래 육달월을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고기를 큰 고기 더미를 잘라놓은 단면을 그려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작을 소자는 뭐냐면 점 3개를 찍어 놓은 겁니다. 점 3개를 찍어 놓은 것이 변해서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러면 적다 할 때 적을 소는 뭐 적을 소는 점 4개예요. 3개는 4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 점 4개를 좀 쉽게 이렇게 그려 놓은 겁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갑골문에 이렇게 써요. 이것도 갑골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3,500년 전에 새겨진 글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작을 소를 쓰니까 이게 뭡니까? 고기 덩어리 가운데 일부를 잘라낸 조그만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조그만한 것은 뭡니까? 큰 데에서 떨어져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일부분인 적은 것, 이런 의미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본뜻보다는 사람들이 이 초자를 쓰면 되게 이걸 많이 쓰죠. 불초자식. 그 이때는 뭐냐면 이 사자의 의미를 쓰였습니다. 닮을 사자의 의미를 쓰였어요. 불사. 불초는 누구를? 부모를 닮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자기가 부모보다 나아도 더 훌륭해도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불초자식이라고 쓰죠. 그리고 실제로 불초자식도 많습니다. 부모보다 훨씬 못한 놈들도 많죠. 불초자식. 불초라는 건 부모에게만 쓰는 용어인데 다른 데 쓰는 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가 결국은 작다는 것인데 이 물이 점점 적어진다는 뜻입니다. 소자가. 물이 점점 붓는 것이 아니라 물이 붓는 것은 자라 그럽니다. 자라. 그런데 물이 점점 적어지는 건 소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코자자겠죠? 이게 스스로 자자가 아니고 원래 뜻은 코의 모양을 그린 겁니다. 코자가 있고 마음심이 있습니다. 이거 마음심자죠. 그렇죠? 이거 바꿔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이거 심장의 모양입니다. 심장. 이 심장의 모양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코로 숨을 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쉬잖아요.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식이라는 말은 점점 많아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소식글은 뭐냐면 적어지는 것과 많아지는 것, 변화라는 뜻입니다. 군대 갔다 혹은 어디 가서 소식을 전해달라. 거기 내가 모르는 곳에 갔으니까 너의 변화 상태를 좀 알려달라. 이런 것이 소식입니다. 요즘 소식이 없다. 무슨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소식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보면 소불구야라는 것은 이게 소멸할 날, 소멸. 이 간화자인데 참 재미있는 글자입니다. 이 그 멸자를 다 쓰려면 이게 보십시오. 이게 복잡하게 쓰는데, 그렇죠? 복잡하. 저는 맞게 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를 그만 불화자를 하고 위에 몰래 덮어버리면 불이 꺼져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썼어요. 간화자입니다. 간화자. 멸망. 그러니까 소멸, 멸망. 없어지는 거지. 멸은 불 꺼지는 거죠. 망은 도망가고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이런 그 동굴 속으로 사람이 기어 들어가는 모양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죠. 숨어서 안 보인다는 말이죠. 이게 변해서 이런 글자를 변했다. 이렇게 해서, 아니면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불구야라는 것은 소망할 날이 불구라는 것은 오래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자기 거고 림하. 높은 곳에 있으면서 아래를 군림한다고 해서 너무 폼 잡지 말고 항상 조심해라 하는 의미를 이 괴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을 보겠습니다. 상활. 택상유지죠. 택상유지입니다.
태가 바로 또 택을 뜻하죠. 모택자입니다. 모택은 그냥 조그마한 연못이 아니라 큰 엄청나게 넓은 제주도만한 늪지대를 얘기한다 이것이죠. 택이라는 것은 늪지대를 얘기합니다. 연못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못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택이라는 엄청나게 큰 범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택상 이거 뭡니까? 이 곤자가 바로 땅이지 않습니까? 곤은 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도를 보면 지도를 고녀도라 그러기도 하죠. 땅 곤자를 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택상 유지 여기서의 택상 유지 이 못 지역 이 낮은 제일 낮죠. 물도 있고 뭐 늪도 있으면 늪 지역 가에 있는 땅이니까 이 땅은 뭐냐면 바로 이 언덕입니다. 후세 학자들이 전부 여기서의 땅은 언덕이라 이렇게 풀이해 놓았죠. 이게 바로 림입니다. 이 위에서 이 언덕 위에서 사람 밑을 내려다 여기 물을 있는 밑을 내려다 본다 이겁니다. 이게 림이다 이거죠. 그러니 군자 이 교사무궁 용보민 무강이라. 그러면 이 택괴를 통해서 군자는 지도자는 뭘 배우느냐? 뭘 배우느냐? 교는 역시 지도자는 백성들을 옛날에는 교화를 해야 됩니다. 교육을 해야 돼요. 교육을 해서 교화를 해야 됩니다. 가르치고 길러서 교화는 뭐냐면 화라는 것은 나쁜 것을 고쳐가지고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을 화라 그럽니다. 이 화육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교화라 하기도 하고 뭐 같은 말이죠. 화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화는 또 어떤 나쁜 것이 좋은 곳으로 가서 완전히 확실히 자리 잡은 것을 화라 그럽니다. 그러면 주역에서 말하는 변화의 의미가 다른데 변은 움직이는 부분이고 화는 완전히 굳은 겁니다. 변화가 바로 그런 의미를 또 구분하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이 완성된 것이고 이건 어떤 완성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교사, 가르치는 교화라는 생각이죠. 생각이 무궁하다 이겁니다. 끝이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훌륭하게 이 양육을 하고 잘 살게 하고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을 항상 고민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용보민은 뭐냐면 용민보민의 준말인데요. 용민보민의 준말입니다. 용하고 보한다. 누구를? 민을. 백성들을 용자 보십시오. 집이죠. 곡입니다. 이 곡이라는 건 산과 산 사이의 계곡이죠. 많은 것을 모을 수 있습니다. 물과 모든 모여들죠. 그리고 집도 집 속에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이 소전에 의한 글자의 소전체에 의한 해석입니다만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용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수용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용민 백성들을 포용하고 보는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보민 그렇죠? 영민 보민 무강 끝이 없다 이겁니다. 강이라는 것은 직영강자인데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끝. 변강지역 지금 중국에 가면 변강이라는 말을 써요. 활궁자를 쓰고 그렇죠? 여기 이렇게 해서 밭을 그리죠. 밭 사이 경계선. 이렇게 하면 여기서는 의미가 활궁에 있어가지고 강할 강자죠. 이것이. 여기에다 흑토자를 집어넣어버리면 의미가 전부 땅이라는 의미로 바뀝니다. 이 땅 끝이란 말이죠. 강역. 우리나라 삼천리 강토. 강토할 때 바로 강토 이렇게 쓰죠. 이게 땅 직영 강자입니다. 여기서는 의미가 무강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 그래서 만수무강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만수무강 이 글자가 바로 이겁니다. 무강. 만살까지 살아라. 만살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살까지. 만수무강 끝이 없이 살아라 이 말이죠. 네. 중국에서 오래 사는 사람을 이 목숨 숫자를 써서 수비남산이라고 합니다.
저 종남산이죠. 종남산처럼 높고 오래 사고. 또 복은 뭐처럼 바르냐면 복여 동해. 복은 동해 물처럼 동해에 넘실거리는 엄청나게 많은 물처럼 복을 받아라. 이런 용어를 많이 쓰죠. 용민보민, 용보민, 무강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진 글자입니다. 초구는 함림입니다. 함림. 함림이라는 건 뭐냐면 이 함자는 사실 의미는 모두 이런 의미도 있고 함자에 모두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 함께 할 때 함자가 한자 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의미는 뭐냐면 느낄 감자에 뜻입니다. 의미는 느낄 감. 읽기는 함으로 읽어도 의미는 느낄 감입니다. 물론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는 느낄 감으로 봅니다. 이건 뭐냐? 이게 도끼입니다. 도끼예요. 도끼 술자입니다, 이것이. 점을 이렇게 찍으면 숫자가 되고, 이 술자죠, 도끼 술자. 도끼로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도끼를 들고 뭘 내려칠 때 얍 하고 소리치는 것이 입구자를 넣어가지고 소리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소리치다 이런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글자가 느끼다 혹은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니까 앞에 입구자를 다시 달아가지고 소리치는 함자, 고함 치지 마라. 혹은 함성.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라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잘려진 머리를 본 사람도 있습니다. 이 도끼로 찍어 죽인 잘라 놓은 이 사람의 머리를 보는 사람도 있는데 입구로 보면 더 좀 쉽겠죠, 그렇죠? 입구로 보고 이것이 함께라든지 모두라는 의미로 쓰이니까 혹은 느끼다는 뜻으로 쓰이니까 앞에 본 뜻을 살리기 위해서 입구를 하나 더 넣어서 함이라는 그렇죠? 고함 소리 할 때 그렇죠? 이런 함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좀 더 순리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감림이라는 건 뭐냐면 감 약자입니다. 바로 이 혀는 바로 자기가 짝이 어디서 짝이 여기 있죠. 이 육사죠. 육사와 감흥을 하면서 백성들을 혹은 아랫사람을 다스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사가 큰 힘이 되어서 밀어주니까 움직이고 일하기가 쉽죠. 좋은 겁니다. 아주 좋은 상이죠. 정길, 이 정자는 그렇죠? 고들 정자랑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좋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처음에 출발하는데 이제 훌륭한 사람이 도와줘서 뒤에서 이 스폰서가 강력한 스폰서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사람이 그대로 하면 되는데 만약 마음이 좀 헷가닥 한다든지 혹은 마음이 변해서 경망하게 놀면 불길한 것으로 바뀝니다. 정해야 길하다 이런 말입니다. 정자는 고자죠. 자기 자신의 어떤 분수를 확실히 알고 이 나약해지는 의지를 더 단단히 하면서 그렇게 유지를 해야 항심을 가지고 있어야 길하다 이런 겁니다.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도 그렇습니다. 올라가기 힘들지만 내려가기는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담은 것은 뭐냐면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거나 변덕을 부리거나 혹은 미치거나 혹은 광기를 부리거나 이렇게 되면 하루아침에 날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걸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하면 그렇죠? 된다 하는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지가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상활 함림정길은 지행정야. 지는 심지죠. 심지 뜻이죠. 행은 뭐냐면 행위입니다. 심지와 행위가 바르다. 이미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 바로 초구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구이는 함림. 그렇죠? 여기에는 누구에게 감했습니까? 바로 더 좋죠. 더 좋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바로 여기 최고 지도자의 최고 지도자와 짝을 이러죠. 음이고 양이니까 이게 요철이 딱 맞죠. 궁합이 맞고 음양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보다도 더 강한 힘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원래 이게 음자리가 약한 것이지만 이것이 약한 원래 음자리이기 때문에 별로 힘을 못 쓰지만 위에 최고 지도자가 밀어주니까 음이 양으로 바뀐 것은 이것이 오히려 굉장히 힘을 더 받아 밑에보다 더 힘이 더 좋습니다. 이게 아리를 합쳐가지고 8이 된다면 이 힘은 10이 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 길무분리 오직 길할 뿐 분리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이게 길무분리입니다. 길무분리. 예. 상활 함림길무분리라고 했는데 이 구의의 효사에서 그리고 효사에 대한 해석이죠. 상이라는 것은 미순명이야. 미순명이라는 말 이거 많은 복잡한 해석이 있는데 억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미순명이야라는 것을 말이죠. 169쪽을 볼까요?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셋째 줄에 보면 당나라 때 공영대라는 위대한 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유고의 명령을 그대로 다 따르면 안 된다. 너도 그래도 남자고 너도 강성이 있는데 위치도 괜찮은데 너무 남의 힘만 이용해서 하지 말고 너의 주체성도 가지고 너의 스스로 판단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미자를 넣어가지고 순명을 하지 않는다. 순명만 하지 명령대로만 하지 않기 때문에 너의 주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주역 전체로 보아가지고는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래서 주자는 주역의 대단한 대가죠. 미상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알 수 없다. 억지 해석하지 말자. 그러면 주자의 뜻은 뭐냐면 이 미자가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다 이겁니다. 뭔가 잘못 들어갔거나 옛날에는 인쇄에 뭐 뺏기는 것이죠. 뺏기다 보니까 잘못된 게 아닌가. 오늘도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교실 연구실에 앉아서 뭘 했느냐면 다산 정약용 선생이 나이 30살 때 정조왕이 워낙 학문에 뛰어난 분이어가지고 이 다산을 불러가지고 거의 800여 조에 해당되는 800여 가지 문제집을 주면서 여기에 대해 답을 써오라. 저 기억이 안 나면 3개월인가 뭐 안에 답을 써오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해하기에도 몇 달이 걸리는데 이것도 답을 씁니까?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문제예요. 다산이 그때부터 끙끙거리면서 답을 썼는데 또 모자라가지고 왕에게 말씀 들어가 조금만 더 연기해 주십시오 해서 연기를 받았어요. 연기를 받아가지고 드디어 빨리 완성시켜서 왕에게 줬더니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세상에 이런 천재가 있냐 이러면서 엄청난 칭찬을 하고 그렇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로 30살 때입니다. 위대한 천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필사로 해놓은 것을 또 다른 사람이 뺏기고 하다 보니까 판본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판본만 대조하면 다 틀려요. 도대체 이 판본이 맞는지 전체의 뜻은 알겠지만 이 미묘한 부분에 가서 빠진 글자, 더한 글자, 없는 글자, 잘못 쓴 글자 뭐 별별 글자가 다 있어요. 이 교감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하고 있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근에 다산서이 언제입니까? 1762년에서 1834년까지입니다. 이 책이 되게 1800년 조금 전에 써진 것들인데 200여 년 밖에 안 지라는 책도 이런 판국인데 이게 언제 책입니까 이것이? 그래서 여기에는 뭔가 오자라든지 잘못된 거라든지 빠진 글자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자는 억지로 해석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여기
함림 길무분리는 순명이야. 그러면 끝납니다. 깨끗하게 끝나죠. 위의 여기 유고의 임금의 명령을 잘 떠받들었기 때문에 또 강력한 힘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길하고 불리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해야지. 뭐 여기 자기가 여기 밑에 있으면서 부하가 뭐 이 유고의 이 말을 들을 건 들었고 안 들을 건 안 들었고 자기 주체성을 발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길하고 무불리하다. 이게 억지 해석하지 말자 이겁니다. 역시 주자의 탁월한 이 인식 능력이 여기에서 돋보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